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인데요. 위크엔드 에디션은 한 주일에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일들을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어떤 한두 가지에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또 이제 다른 클립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그 현 대통령에 관한 굉장히 그 존중받을 만한 어피니언 같은 것도 소개를 해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그 위크엔드 에디션에서 정치 뉴스까지를 포함을 해서 전해드리겠고요. 뭐 어제 바이든 그 현 대통령도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 오늘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 그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그게 마치 축제처럼 뭐 3년을 기념한다 이런 정도까지 나오니까 그건 당시의 의사당 폭동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이상하지 않겠어요? 지금 한국에서 예를 들어본다 할지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의 3년 전 의사당에는 당시의 현직 대통령이 의사당으로 가라. 그대로 지금 한국과 대입을 해보세요. 가라 하면서 뭔가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게 가짜다. 가서 지옥처럼 싸워라. 이렇게 해서 1200명 이상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 폭도들이 100%가 폭도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계획을 하고 갔고 그게 벌써 12월 달부터 다 계획이 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에 의사당으로 가라고 했으니까는요. 그래서 전국에서 왔죠. 특히 민병대, 무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경찰들을 막 때리고 결국은 9명이 숨졌잖아요.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1200명 이상이 체포가 됐습니다. 수백 명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 아니다. 다시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나는 사면하겠다.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미국 밖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미국 내부에 공화당 가운데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만 그걸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 폭동인 것 압니다. 알면서 션 해니티, 터커 칼슨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 돈 벌고 본인들 이름 나고 하기 위해서 트럼프 옆에 붙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방문객이었다고 평화로운 시위도 못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평화로운 시위대가 교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낸시 펠로시 어디 있어? 마이크 펜스 어디 있어? 아니 바이든이 대통령이라는 그걸 인증을 해준다고 하면서 찾아다니고 다 숨어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한국의 국회의사당에서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 국민들이 정말 수준이 낮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지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민의식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전에는 이렇다 저렇다 구태여 색깔을 일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사형제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말 아닙니다. 이건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 해드렸습니다. 1월 4일로 기억이 되는데 마가렛 설리번이라는 가디언의 칼럼니스트도 이건 저널리스트들이 나서서 얘기를 해야지 된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제가 왜 이러죠? 그런 문제와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의문의 감옥에서의 죽음, 갇힌 지 한 달쯤 7월 달에 갇혔는데 8월 달에 자살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 있고 이름 있고 한 사람들이 그 사람과 쫙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사람의 개인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안도 완전히 무슨 그 성문화의 핵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숨졌고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도 오늘 조금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하버드 총장 사임에 대해서도 오늘은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총장 잘 해고됐다 하는 그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인 패기 누나는 일본 항공기의 충돌 사고에서 기적처럼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아난 것,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칼럼을 썼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마 한국 분들도 저는 타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캘리포니아주 온태리오 공항으로 오는 비행기가 갑자기 그 기압 때문에 뭐 비상문이 터져 나가고 굉장히 놀라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모두 안전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제 그 펜실베니아주의 조지 워싱턴 장군이 너무너무 추운데 독립운동할 때 그 군인들을 딱 가서 군인들을 격려하고 하려고 했었던 바로 겨울 야영지요. 그곳을 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은 진즉 좀 그렇게 하지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말 아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엄청난 위협이 된다. 독재자가 될 것이다. 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나 하루만 독재할게 라고 했지만 세계 모든 상식이 있고 사려 깊은 전문가들이 트럼프는 독재자가 될 거야. 독재자를 좋아하고 독재자를 닮고 싶어하고 그리고 본인이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46번 트럼프 이름을 불렀다고 하더군요.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점을 지금 낸시 펠로시도 얘기를 하고 전 하원 의장,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백악관과 바이든 대통령 주변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민주당 그 지도부도 지도부지만 이거 아주 적극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험성을 알려야 된다 하고 경고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갤럽의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물론 공화당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미국을 더 안전하게 지킬 당은 공화당이다. 14%. 경제를 번영시킬 당도 공화당이다. 14%더 많습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이민에 대해서도 이건 14%보다 훨씬 큰 차이로 공화당을 지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세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세계는 너무 어둠 속으로 빠진다. 이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영혼에 대한 투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사람들이 미국 민주주의, 미국 영혼 이런 걸 생각할까? 라고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믿는 게 있습니다. 2000년도에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이기고 그 뒤도 열심히 트럼프가 막 온갖 공격을 다 했죠. 그런데도 2022년 중간선거에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걱정을 했습니다. 유권자는 그 걱정에 답을 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화당이 이기지 못했으니까 많이.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사람들이 그래도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 또 내 대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식 대도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해서 막 테러가 일어나고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대방에게 테러를 저지르라고 하잖아요. 때리라고. 내가 변호 비용 준다고. 그게 첫 번째 대통령 캠페인 할 때부터였습니다. 계속 지금 7, 8년을 이렇게 이어오니까 미국이 정말 사람들 마음속에 나쁜 것들이 많이 드러난 겁니다. 지금.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중간선거 2022년도 선거에서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다 해서 저는 조금 믿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미국 방송이 끝나고 나서 연방대법원이 우리가 심의를 하겠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6일 의사당 사건 그걸 막 뒤에서 그 부추기고 앞에서 주도하기도 하고 해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선거에 나올 자격도 없다.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서 하고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거 뒤집어 주십시오 하고 트럼프 측에서 항소를 했고 연방 대법원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겠다 하고 받았고 오늘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거야 하고 시정 잡배식의 위협의 그런 소셜미디어 글을 또 썼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9대 0으로 한쪽이라면 그래도 사실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 제도, 인스티튜션을 트럼프 이후에는 믿질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프리덤 코커스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이거 다 틀려먹었어. 나만이 이 틀려먹은 것을 다 고칠 수 있어. 본인이 미국 사람 가운데서 돈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자 문제나 부패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하면은 맨 앞에 줄을 서야지 되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일 겁니다. 가장 부패로 똘똘 뭉친 사람이 뭘 개혁을 합니까? 물론 이 인스티튜션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늘 완전하진 않지만 더 완전한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공화당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잖아요. 아니 미국이 완전하지 않다고 뭐야 저 인간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완전한 게 하늘 아래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용기가 있고 사실은 그걸 더 선한 쪽으로 추구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아무튼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연방 대법원을 위협을 했어요. 9대 0 통일된 판결이나 maybe 9대 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와도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적어도 7대 2 정도로는 어느 정도가 어느 쪽이든 그렇게 나오고 싶어 할 텐데 이거 만약에 6대 3으로 콜로라도주에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려야지 돼 라고 6대 3으로 판결이 나면 이거 완전히 보수 대 진보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또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의 능력과 진심과 그 동료 같은 대법관들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 같고요. 시사만평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제 코끼리가 왼쪽에서 얘기를 하네요. 콜로라도주가 트럼프를 이름을 그 투표용지에 올리는 것을 반대했다 하면서 우리 공화당은 유권자가 결정을 해야지 된다. 공화당이 지금 선두주자고 지난번 선거에서도 바이든보다 뭐 한 600만 내지 700만 표 덜 받았지만 7,400만 표나 받은 사람인데 그걸 왜 몇몇의 사법부 그 판사가 연방 대법원도 그렇고 판결을 하느냐 유권자에게 맡겨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코끼리가 공화당이. 그랬더니 미국이 아니 언제부터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신문으로 보여줍니다. 2020년 유권자가 결정한 대통령 선거 트럼프 이걸 뒤집으려고 1월 6일 노란색으로 보이죠? 의사당 폭력 사건이 있고 그리고 뭐 이 투표 자체는 또 뭐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트럼프는 이번에도 지면은 당연히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럼 선거 시스템이 같은 시스템이었는데 본인이 이겼을 때는 왜 부정선거라고 안 했습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졌는데 집권당이 당시에 졌는데 그리고 본인은 집권당이었는데 진 것 아닙니까? 집권당이 지기가 힘들어요. 자기는 그 당시에 2016년도에 집권당을 누르고 그 자신은 대통령이 된 것이고 자신이 대통령 집권당이었을 때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공화당은 유권자에게 줘라. 저도 유권자에게 표가 가는 게 그 투표권이 가는 게 맞다라는 오피니언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헌법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미국 유권자의 모든 것을 전부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뉴스 전달자니까 잘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전해드렸고 지금 언제부터 그랬는데 어차피 그거 유권자가 해서 한 것을 부정선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그래놓고 하는 시사만평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른 또 그 칼럼이나 뭐 그런 것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니키 헤일리부터 할까요? 니키 헤일리 뉴햄프셔에서 지금으로선 별론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뒤집을 수 있는 확률 같은 것이 뉴햄프셔 전에 아이오와주에서 먼저 공화당 코커스가 열리고요. 니키 헤일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나는 트럼프의 많은 정책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주변에는 항상 혼란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뭐 남북전쟁은 노예제가 원인이었다.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하고 나중에 그거 맞지라고 시인을 하면서 아니 근데 그 질문한 사람이 민주당원이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니키 헤일리가 약간 여기서 모멘텀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토론도 잘하고 영리하고 말도 잘하고 트럼프와도 적절한 거리를 두고 했었는데 기회주의자네. 기회주의자적인 성향이 많네. 트럼프를 정책에 막 동의를 한다고 하면서 특별히 트럼프가 잘못하는 것은 지적하지 않으면서 혼란이 따라다닌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남북전쟁의 원인이 노예제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렇다고 니키 헤일리가 무슨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건 아닙니다. 남북전쟁 노예제 하는 것은 결국은 인종차별이잖아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동물처럼 보고 동물보다 못하다고 보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보고 부린 것이 노예제잖아요. 그래서 노예제 이퀄 인종차별로도 연결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니키 헤일리가 엄마 아빠가 다 인도계인데 뭐 인종차별주의자야 되겠습니까? 다만 기회를 보는 기회주의자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그래서 요즘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앞에 제가 그 가디언의 마가렛 설리번이라는 칼럼니스트가 할 수 없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저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해야지 된다. 더 뚜렷하게 얘기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컬럼이 저는 인상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어요. 얼마나 오래 살려는지. 좋죠. 오래 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오래 하면. 그래서 지금 니키 헤일리와 같은 것. 그리고 저널리스트들도 어머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끝나면은 글쎄요. 저는 숨 막힐 정도의 중립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숨 막힐 정도의 중립주의는 왜냐하면 너무나 한쪽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을 알면서도 he said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회주의 내지는 비겁주의예요. 어느 한쪽에서 욕을 먹지 않겠다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텔레비전을 봅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에서 나오네요. 캔디데이트 니키 헤일리가 이 공화당의 니키 헤일리 후보가 이 노예제를 남북전쟁에 대해서 노예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하니까 딱 She's got my vote. 그래서 난 니키 헤일리에 찍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딱 백인 우월주의자를 상징하는 하얀색 고깔 모자잖아요. 니키 헤일리는 백인 우월주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자 이런 사설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중국 정부로부터 적어도 560만 달러, 뭐 사우디아라비아 등등해서 거의 800만 달러를 지금 드러난 것만 자료로 드러난 것만 본인이 대통령이 있을 때 중국에서 누가 오면 내 호텔에 묵어라, 내 호텔에 묵어라 이걸 할 작업을 잘해서 그렇게 벌었다는 거. 이거는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해외의 다른 나라의 언론들이 보도한 것을 보면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래도 점잖은 면이 있어요. 특히 진보 매체가 점잖은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보수 매체하면 팍스, 뉴스맥스, 브레이트바트, 에포크 타임즈 얼마나 후집니까? 아무 말이나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틀리면 말고. 그래도 진보 매체의 중요한 매체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놓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이제 다 자료에 따라서 나온 거잖아요. 대통령일 때 이해관계. 본인도 해외에 가면 꼭 본인 호텔에 묵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돈에 무서운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구두쇠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해서는 팍팍 쓰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도 있고 아이오와주에서는 뭐 거의 이길 것이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아이오와주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서 여론조사에서는 50% 앞서가는데 근데 이게 투표 결과로 나왔을 때도 50% 앞선 게 나오느냐 아니면 그냥 나는 어쨌든 트럼프가 나쁜 인간이든 좋은 인간이든 그냥 난 기분이 좋아. 트럼프가 그냥 난 마음에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론에서는 답을 할 수가 있지만 막상 투표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건 또 중요한 겁니다. 아이오와주에선 그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50% 차이로 이기는데 뭐
투표 결과 아이오와에서 우승은 했는데 승리는 했는데 한 14%, 15% 차이야. 이건 이때부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캠페인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아직 열흘 남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칼이라는 분, 치사만평인데요. 마가, 코끼리가 다 이제 요리사네요. 보니까 앞치마도 있고 마가라는 모자를 쓰고 해피 third anniversary네요. 1월 6일 오늘입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 뭐 생각할 거 있으세요? 촛불 보시면서 생각하세요. 1월 6일 써있네요. 반란이라고. 이코노미스트도 반란이라고 보네요. 했더니 오른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습이 완벽함을 만드는 거야.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동안 많이 여러분들께 뭐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컬럼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기 1기 때는 본인도 좀 어버얼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 선택도 잘 못했고 그리고 선택당한 사람들도 어찌 보면 애국심이 있었을 수도 있죠. 트럼프가 몸 모자라지만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어.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면 어때? 뭐 대통령 아래서 큰 자리 하나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본인이 경험을 했고 경험을 하고 몇 년 뒤에 또 아웃사이더로서도 받고 하니까 연습을 한 번 했으니까 두 번째는 완벽하게 될 거야. 독재로 향하는 길. 가장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요.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투표를 안 하게 될지도 몰라. 영원 무국토록 할지도 몰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아무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프리 앱스타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그동안에 많이 뭐 유명한 사람들 트럼프, 빌 클린턴이 이 제프리 앱스타인이 리스트라고 하죠. 그 관련자 이름에 가장 많이 나왔지만 그런 이름보다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세계의 정치인 무슨 학자 노암 촘스키 같은 사람 그리고 무슨 과학자 젊은 모델 가운데서는 이 사람 섬에 갔다 오고 자살한 모델도 있습니다. 뭐 꼭 그게 그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런 많은 게 있지만 오늘은 제가 그럼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 사람은 결국은 재판 기다리다가 숨졌어요. 재판도 그동안 수없이 피했죠. 아주 어린 미성년자들을 힘있고 돈 있고 유명한 남자들에게 대주면서 포주처럼 그리고 본인은 무슨 재정 자문 같은 것을 해서 돈 엄청 많이 벌었고요. 해서 이 문서가 이제 1, 2, 3, 세 번째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도. 이 문서 자체는 이 남자가 그렇게 젊은 여자들을 리크루트해서 본인도 즐기고 많은 유명한 사람들 뉴욕 집으로 뉴멕시코 목장으로 어디 섬으로 해서 비행기에서도 로리타 익스프레스라는 비행기에서도 즐기게 하고 하다가 안 밟혔어요. 안 밟혔다가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아래서 장관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결국은 그것 때문에 2019년도에 물러났는데 그 사람이 검사였었을 때 플로리다에서 걸렸는데 아주 애매하게 또 피하게 해줬어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나중에 그 전체 연방으로 가져가서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려둔 도중에 66세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속 같이 한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아주 부잣집 출판계의 거물 딸이었는데 집이 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영국의 뭐 앤드류 왕자라든가 인맥이 많은 거예요. 그런 인맥을 통해서 이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소개를 처음에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여성이 또 한때는 제프리 앱스타인과 연인 관계 어느 정도 연인 관계를 했는데 연인 관계가 끝난 뒤에도 여자들을 계속 대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급진 가정에서 태어난 옥스포드에서 교육받은 여성이에요. 그리고 제프리 앱스타인은 대학을 졸업은 안 했습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을 안 했는데 미국에서 너무너무 물리학, 수학 이런 데 거의 천재였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일이 나중에 걸려서 이 남자는 숨졌지만 제프리 앱스타인은 숨졌지만
젊은 여성들이 소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맥스웰이라는 여성인데 도와줬던 그 여성 감옥에 가 있거든요. 20년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소송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이 문서들이 리스트, 앱스타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오고 세 번째까지 나오면서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도 조금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어린이 성매매를 소녀들을 성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기소되지 않았어요. 물론 다 아니라고 하죠. 나는 앱스타인네 집에만 갔지, 밥만 먹었지, 대화만 했지. 거기에 막 소녀들이 수십 명이 우글우글거리고 하는데 아무 서비스도 받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친구 데리고 와 하고 돈 주고 몇백 달러씩 데리고 오면 그 친구가 늙은 남자에게 늙은 남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때는 나이 든 남자라고 하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어린애들을 그 불법인 줄 알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그건 늙은 남자죠. 그런 그 늙은 남자들에게 성매매를 하고 계속 수없이 아주 광대한 네트워크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다 무죄를 주장을 했지만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은 그래서 기슬라인 맥스웰이에요. 여성분은 지금 그 여성은 감옥에 있습니다. 항소할 예정이고 20년 징역형을 받아서 제프리 앱스타인은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사립학교에서 1970년도에 뭐 수학하고 물리학을 가르치기도 했고 수학하고 물리학을 직접 대학에서 공부하긴 했지만 졸업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학부모 같은 경우도 야, 앱스타인 한 번만 보면은 너무 똑똑해서 반한대요. 그래서 어떤 학부모가 이 앱스타인을 월스트리트의 그 투자은행이요, 베어스턴스, 예, 수석 파트너에게 이렇게 딱 연결을 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파트너가 됐죠. 그리고 자기의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4년 뒤에 그 제프리 앱스타인에서 J. 앱스타인 앤 컴퍼니를 설립을 해서 한 10억 달러가 넘는 뭐 자산도 관리하고 본인의 자산도 엄청 많고 아주 급하게 성공을 하죠. 성공하고 나서 그 재산을 뭐 비행기 사고 뭐 플로리다에 집 사고 플로리다에 집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겨루다가 트럼프가 졌잖아요. 이 사람이 샀잖아요. 뉴멕시코 목장, 뉴욕의 가장 큰 주택 해서 유명한 사람, 예술인, 정치인, 빅토리아 시크릿의 그 뭐 CEO 같은 사람과 어울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02년도에 잡지 뉴욕, 굉장히 좋은 잡지입니다. 여기 인터뷰를 하면서 앱스타인에 대해서 2002년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15년을 알고 지냈는데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만큼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여자들이 영이 많아. 어리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얘기, 뭐 제프리 앱스타인이 제프리가 사생활 즐기죠. 뭐 나처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2002년도에 이 앱스타인이 빌 클린턴도 자신의 개인 그 비행기에 태워서 아프리카도 데리고 가고 케빈 스페이스 같은 영화 배우 그리고 하비 와인스틴 영화 제작자로 막 모든 많은 젊은 여성들 뭐 호텔로 오라고 하고 이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유명한 영화 많이 제작한 그 사람과 이 제프리 앱스타인이 뭘 살려고 했냐면 이 잡지 뉴욕이라는 잡지가 문화 이쪽에서 너무 퀄리티가 좋으니까 뉴요커하고 뉴욕이라는 잡지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활자 자체도 약간 이렇게 뭐죠? 그 필기체 비슷하게 아주 좋아요. 사려고 했지만 결국은 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이 워낙 많으니까 하버드 대학교에 막 3천만 달러를 기부를 해요. 제프리 앱스타인이. 그러면서도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밖에 나가서 무슨 저녁 먹는다던가 이런 거 안 하고 집이 레스토랑보다 더 좋은데요. 뭐 해서 뭐 미스 스웨덴의 제일 최고 그런 여성과 사귀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이제 기슬라인 맥스웰과 같은 그 출판사 그 로버트 맥스웰 그 딸이에요. 이렇게 사귀었지만 결혼은 한 적은 없습니다. 티파니 앤드의 전 CEO 그 티파니요. 로사 몽크턴 이 사람은 역시 베니티 페어라는 그 잡지 미국 잡지에서요. 정말 이 사람은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야. 앱스타인은. 그리고
내가 이 정도면 이 사람을 알아 라고 생각하면 또 모르는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정말 특별하다.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13살 그 소녀의 엄마, 부모가 앱스타인이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그 딸을 이 딸을 성추행했다고 플로리다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집을 수색을 했더니 막 소녀들의 사진이 막 집 전체에서 나온 거죠. 그 당시에 마이애미 헤럴드가 보도를 했었거든요. 뭐 그 미성년자 학대가 그 훨씬 이전부터 시작해서 뭐 이랬는데 그랬는데도 그때 50대였겠죠. 그냥 지나갑니다. 뭐 18개월인가 형을 받는데 그것도 출퇴근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출퇴근하게 해줬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노동부 장관이었던 알렉산더 아코스타예요. 알렉산더 아코스타가 트럼프 아래서 노동부 장관을 했지만 그 전에 검사였거든요. 검사할 때 정말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는 범죄인데 그걸 18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하고 그것도 일주일에 6시간 사무실에서 하루에 12시간은 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 그냥 호텔인 거예요. 감옥이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13개월 만에 풀어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무튼 풀어줬고 그래서 이걸 세기의 거래라고 하고 나중에 2019년도에 노동부 장관 됐지만 그 일이 알려지면서 왜냐하면 앱스타인을 누군가가 용감한 사람이 연방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때 그 아코스타가 알렉산더 아코스타가 노동부 장관 자리에서 내려놨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빌 클린턴 알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뭐 여자들하고 잤다는 건 아니지만 어린 소녀들이랑 아니 증명할 수가 없는 거지만 빌 클린턴 알고 트럼프 뭐 스티브 호킹 같은 그런 그 물리학자는 물리학적인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뭐 말씀드린 뭐 앨런 더쇼비치 같은 트럼프의 변호사 그리고 스타워즈 조지 루카스 뭐 앤드류 영국의 이 왕자는 뭐 아무 일 없었다고 하면서 왜 본인을 고소한 여성과 몇백만 달러를 주고 합의를 합니까? 수많은 뭐 마이클 잭슨 등등등등.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아무 일도 없어요. 조사도 안 받고 기소도 안 받고 앱스타인은 감옥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고 그러면 이걸 미국의 대통령이나 대통령일 당시에 또 이 앱스타인이 백악관에 15번 이상 방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무슨 뭐 그야말로 요크 공작 가장 우아하고 품이 있는 것 같은 영국 왕실 가장 파워풀한 미국 대통령 부동산의 거물이었던 무슨 트럼프 이런 사람들과 계속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 뭔가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은 숨졌어요. 어제 어떤 분이 유튜브에 본인이 숨져서 이건 영원한 미궁이다 하는데 본인 숨졌을 때도 그렇게 철저하게 워치하는 감옥에서 어떻게 수감된 지 한 달 만에 자살을 할 수가 있을까? 얘기가 많았지만 자살로 결론이 났고 이런 일인데 그런데 저는 사실 미국 드라마를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많이 짐작이 되거든요. 제가 그런 파티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파티를 할 때 뭐 어떤 곳에 뭐 마리화나도 두고 그보다 더한 약들도 두고 막 겉에서 볼 때는 허름한 창고 같은 데인데 거기를 안에 들어가면 뭐 온통 화려한 파티장으로 꾸며놓고 지금 이 경우는 더하죠. 뉴멕시코의 뭐 만 에이커의 목장의 지하가 완전히 스트립 클럽이라고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스트립 클럽이겠습니까? 8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몸을 부딪히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미국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군가의 거대한 힘으로 보호가 됐었다는 거죠. 그동안은. 굉장히 이번 주에 큰 이슈였습니다. 이걸 자세히 말씀드려서 다른 것들을 조금 축약을 하겠습니다. 경제 괜찮았어요. 12월 달에 일자리 괜찮았고 개솔린 값도 지금 3달러대이고 대체적으로 캘리포니아가 가장 비싸서 4달러 71센트 뉴욕도 뭐 3달러대 필라델피아 다 3달러대 하와이와 엘라스카가 조금 비싸고 오레곤 워싱턴주 서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뭐 경제 괜찮다 하는데도 이걸 그
현재의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에게 잘 인식시키지 못하는 이런 건 있고, 기본적으로는 3월 말부터 이자율을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는 조금 약해졌습니다. 경제가 괜찮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둬야지 된다 하는 거죠. 하버드 총장 사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10월 7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학생들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서의 그 작전이, 전쟁 작전이 너무 심각하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하는 뜻에서 시위를 했는데, 의회에서 공화당들이 이 아이비리그 대학교 총장들을 모아놓고 유대계 학생들을 잘 보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시위하는 학생들을 처벌해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컨텍스트, 상황에 따라서 라고 얘기를 했다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고, 이게 MIT 지금 총장도 압박을 받고 있어요. 물러나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총장 물러났고, 하버드에서는 이사회도 학생들도 학생 신문 등으로 지켜줬습니다. 그랬더니 표절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결국은 하버드에게 최선은 내가 사임하는 거다 하고 이 하버드 총장도 사임을 하고 말았는데, 사임하고 나서 뉴욕타임스에 그 에세이를 썼고요. 이게 표절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표절 자체는 표절 나쁜 겁니다. 그런데 나쁜 것이 당연한데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하는 분이 계시더군요. 마켓에 갔어요. 제가 마켓에 갔는데 그냥 급하니까 카트가, 그리고 몇 개만 살 거니까 카트를 가지지 않고 이것저것 집다가 마지막에 어머 내가 건전지를 사야지 하고 건전지를 집었어요. 근데 손에 막 다른 것이 들려 있으니까 그 건전지가 제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물건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왔더니 매니저가 막 따라와서 당신 그 건전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집어넣고도 그게 거기로 떨어진 걸 모르고, 저는 모르고 계산할 때 너무 미안합니다 하고 돈을 냈어요. 그럼 이 경우에 매니저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 사람을? 그런 표절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하버드 대학 총장의 표절 케이스라고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만, 이게 인용구를 적절하게 하지 않고 그 사람 이름을 빠뜨릴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보수에서 지금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그 표절, 당신 걸 표절을 했어요 하니까 당신 거 표절했어요 하는 그 주인공이 전 괜찮은데요. 그 정도는 표절에 속하는 것도 아닌데요. 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표절 때문에 사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요. DEI 폐지가 목표다. 엘리트 대학교의 학생들의 보수가 거의 없죠. 20% 훨씬 아래입니다.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보수가 엄청 싫어했었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진보는 대체적으로 약한 사람 편인 게 많습니다. 보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지 하고, 진보는 책임 있는, 예를 들어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 자기가 일 안 하고 저래서 굶는 거를 어떻게 나라가 책임져? 라고 얘기한다면, 진보 쪽에서는 누구는 일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러겠어? 사정이 있겠지. 아니면 태생이 그렇다면 그 태생 자체의 게으름은 또 어떻게 할 거야? 가난하지가 않고 먹여 살려줄 것은 있으니까 그래도 생명인데 최소한의 먹을 건 줘야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진보와 보수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진보는 조금 더 약한 쪽에 조금 그 마음이 가는 쪽이 많습니다. 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뭘 억압한다던가 할 때, 보수는 다 개인들이 알아서 하고 강하게 하면 되지, 지네들이 책임 다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트 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이, 그러니까 총장도 그러니까 애들이 더 그렇게 교육받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동안 이러한 것들로 고민을 하다가 이 DEI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영어 약자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폐지하는 게 지금 보수 정치인, 보수 액티비스트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클라우딘 게이라는 하버드 총장은 IT에서 부모님이 이민을 왔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죠. 하버드 최초의 흑인 총장, 두 번째 여자 총장입니다. DEI 프로그램을 지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또 믿고 있는 거예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교육을 받고 생활을 한 사람이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하버드의 목표가 세계 리더를 키우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건 미국 사회 전체 미디어부터 모든 회사부터 학교 다에 이르는 이 DEI 형평성 여기에 가는 것은 백인 대 소수 인종이잖아요. 그걸 없애려는 노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을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엘리트들은 진보주의자들은 그 반대의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비방하고 왜곡한다. 교육과 전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아주 못쓰게 군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워낙 이스라엘이 힘이 많아가지고요. 미국에서 진보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니 팔레스타인만 그러고 이스라엘을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하고 여기에 이번에 딱 기회가 좋았던 거죠. 그렇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를 했고요. 이 게이 총장의 사임이 주는 진짜 교훈은 미국 상하탑의 아카데미의 너무 많은 부분이 정치적으로 진보 쪽으로 세뇌되고 있다. 배움과 자유로운 탐구라는 핵심적인 사명을 포기한 거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사명을 다시 되찾을 때까지 그 엘리트 학교 총장 뭐 존경하지 않을 거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또 저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사이에서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어퍼머티브 액션 없어졌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요. 어퍼머티브 액션 없어진 게. 그래서 요즘에 기업에서도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같은 것 그렇게 해서 기업을 운영하면 보수에서 막 비난하고 뭔가 보이콧 운동하고 하니까 무서워서 잘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하버드 나와봤자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제일 위에까지는 못 갑니다. 기업의 장들 가운데서도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소수 인종이 그 백인들이 갖고 있는 힘과 같은 그런 것들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포용성, 다양성, 그리고 형평성 같은 것들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똑같아지면 우리는 백인을 차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고요. 시사만평 보시면 표절이라고 크게 써 있네요. 왼쪽에는 클라우딘 게이 하버드 이제 사임한 총장이 있고 오른쪽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제 이 총장에 대해서는 표절을 하면은 하버드의 총장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오른편에 보면은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네요.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표절한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나의 투쟁을 표절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트럼프의 말들이 그거 하나만 섹션으로 하나 해도 돼요. 그날은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선생님이네요. 저 뒤에 이제 보수적인 선생님인 것 같아요. 태극기가 있고 빨간 타이 메고 해서 Do you understand? 표절이라는 너 표절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해 라고 얘기를 해요. F자를 딱 주잖아요. 학점이.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버드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니까 하버드 총장처럼요? 아니면 그 대통령처럼요? 그러니까 똑같이 표절을 해도 하버드 총장은 물러나야지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대통령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그 학생이 어떻게 되죠? 어디로요? 이랬더니 그 뒤에 있는 그 학생이 depends on the context.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전국 총기협회의 CEO가 결국은 사임했네요. 수십 년 동안 오웨인 그 라피에르라는 총기협회의 그 CEO로서 정말 공화당에 로비 많이 했고 총기 소지의 권리를 여기까지 끌어오는데 큰 힘을 썼는데 1월 31일자로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0년 넘게 그 일을 했어요. 74세니까 44살부터 그 CEO 자리를 지키다가 이제 물러난다고 하는 건데 건강상의 이유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총기협회가 고인물은 썩죠. 이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대표들이 돈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 돈으로 뭐 몇백만 달러를 개인적으로 쓰고 있었다는. 근데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요, 잘못했다, 미안했다, 사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난 안 그랬는데. 서류가 다 있는데도 나는 안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판 전에 사임하겠다라는 거. 뭐 개인 비행기로 막 바하마 같은 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도 아니고 8번을 비행을 하고 바하마 개인 비행기로 8번이나 가서 잘 지냈겠죠. 아무튼 뭐 바하마만 갔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본인이 여전히 내가 정말 가장 일을 잘한 그런 사람이다. 이 전국 총기협회의 NRA의 챔피언이다. 그리고 나의 대의를 위한 열정은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하는데 총기협회 회원 수도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3%가 줄어들었고, 그러면 회원들이 회비를 내야지 이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 거. 다른 총기협회도 있습니다. 2018년도에 회원이 600만 명, 600만 명이면요.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 가운데서 그게 이제 18살 이상 돼야지 투표를 하는 인구가 있고, 근데 600만 명이면은 600만 명 가족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투표 수로 볼 때. 그런데 2021년 정도 됐을 때는 한 500만 명 조금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아무튼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그리고 그 밖의 뉴스들은 다 좀 제쳐놓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 엘라스카 에어라인이 어제 저녁 5시 7분에 오레곤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캘리포니아주 온태리오로 향하려고 5시 7분에 이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조종사가 SOS를 친 거예요. 저희 다시 그 착륙하고 비상 착륙하고 싶습니다. 해서 결국은 16,000피트에서부터 하강을 해서 안전하게 비상 착륙을 했고 다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면 현재로서는 보잉이에요. 보잉 맥스 9입니다. 보잉 맥스 8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단종됐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보잉 그 맥스가 인기가 있어요. 비행기가. 딱 갑자기 이게 현재로서는 외부의 기압과 비행기 내부의 기압이 차이가 너무 나서 내부가 기압이 너무 낮아져서 비상문이 터져버렸대요. 비상문이 이제 보통 안쪽으로 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행히 비상문 바로 옆에 26인가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도 안 타고 있었대요. 조금 건너서는 떨어져서는 타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177명이 타고 있었는데 뭐 한 승무원 6명 정도 되겠죠. 붐 하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컸고 그리고 나서 한 20분 정도 15분 정도 지나서 포틀랜드 국제공항에 안전하게 비상 하강 착륙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딱 터지니까 비상문이 터지니까 산소 마스크가 쫙 내려오잖아요. 사람들이 다 산소 마스크 쓰고 침착하게 그랬는데 보잉 737 그 9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엘라스카 에어라인 모든 거 다 중단했고 11월 달에 점검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2018년하고 2019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 해안에 뭐 추락을 해서 189명 전원이 사망한 적도 있었고 또 다른 사건도 또 한 번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 좀 멈추다가 2021년부터 다시 비행하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맥스 9으로. 그러니까 비행기가 동체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도 안전하게 착륙했다. 이거 어저께 굉장히 빅뉴스였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이라는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비행기 사고가 이번에 있었잖아요.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거길 돕기 위해서 해양경비대의 요원들이 6명이 타서 결국은 1명만 살고 나머지 5명은 숨진 그 케이스가 JAL 에어라인과 부딪힌 거죠. 활주로 해서 부딪혔는데 거기서 뭐 거의 380명 정도가 다 살았잖아요. 애완동물 2마리가 숨진 것을 가지고 JAL 에어라인은 저펜 에어라인은 사과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봅니다. 아니 저는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평소에 거의 100% 정치 칼럼을 쓰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칼럼을 쓸 정도니까 이건 이제 새해에
우리가 어제의 그 엘라스카 에어라인도 그렇지만 비상사태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침착해야지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옆에서의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함께 움직여야지 된다 하는 어떤 그 훈련을 하는 거죠. 일본은 이 칼럼니스트 패기 누나는 이렇게 씁니다. 개인주의가 덜하고 이제 좀 서로 합의하고 공동체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승객 367명을 태운 재팬 에어라인 561편. 갑자기 뭐 껌껌해지고 부딪히고 나서 해양경비대 비행기와 프레쉬를 승무원들이 이렇게 켰었어야지만 돼. 그리고 20분 만에 완전히 불길로 껍질까지 다 탔잖아요, 비행기가. 그런데도 아무도 안 다쳤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얘기를 쭉 쓰는데 저도 여러분들께 살짝 전해드렸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 가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인데 뉴욕타임스에 보도가 됐었던, 사람들이 참 침착하더라. 누군가가 소리를 쳤었을 때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소리치고, 근데 소리를 치는데도 우리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소리를 치는 것도 일본의 그 어법에 맞게 예의 바르게 하더라. 애원하는 거, 승무원에게. 그리고 이건 당연히 승무원, 조종사도 뭐 12,000시간 이상을 조종을 했다고 하던가요. 승무원들도 그랬고 승객들도 전부 침착해서 대피를 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17살에 스톡홀름에서 와서 그 비행기를 탄 사람은 승무원들이 굉장히 전문적이었지만 그 눈을 보면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데도 전문적이고 아무도 내가 먼저 살겠다고 달려가는 사람이 없었고, 내부가 이제 불이 나니까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금방 뜨거워지니까 처음에 조금 소리가 나다가 금방 아주 침착해지고, 뒤쪽에 불이 난 걸 사람들이 봤을 때 앞쪽에서는 조종사는 그래서 승무원이 알려줄 때까지 몰랐다고 하잖아요. 불이 난 거 봤을 때 사람들은 알죠. 우리 몇 분밖에 안 남았구나. 이 안에 몇백 명이 타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처음에 누군가는 비명을 저지르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성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 전부 고개 숙이세요. 안전벨트 매고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물건을 누군가가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그 옆에 사람이 What are you doing? 뭐 하십니까 지금?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해서 침착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보니까 내가 저렇게 무서웠던 순간에 있었던 거야 라고 알 수 있었을, 그럴 정도. 이건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덜 개인주의적이다. 공동체, 이런 자신들의 소속된 거, 그리고 그런 걸 다 책임을 다해야지 나는 인간으로서 명예로운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패기 누나니 지금 램 임마뉴엘, 전에 시카고의 시장이었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일본의 그 대사로 가 있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은요, 개인의 명예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그 한국에서는 일본을 막 욕하기 위해서, 좀 룩다운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복종형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존의 권위 같은 것을 존중을 한다. 그러니까 승무원이 뭐라고 시키는데 승무원한테 이거 빨리 문 열자, 이거 뭐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승무원이 시키면 그것은 비행기 안에서의 그 사람이 권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존중한다는 거죠. 심지어 일본에서는 5살짜리 아이가 막 복잡한 길에 보호자 없이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서 몇 블록 떨어진 학교에 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 자동차들은 다 멈춰주고, 대단해요. 이게 이제 램 임마누엘 주1 미국 대사가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에게 해줬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럼니스트는 휴가를 끝내고, 그 휴가 끝내고 가던 도중에 JAL 에어라인 사고잖아요. JFK 공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미국은 너무 개인주의적이니까, 나 중심이니까 어떤 남자는 가방을 꺼내려고 할 테고 여성은 틱톡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테고, 왜냐하면 2024년도에 현재 미국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엄청난 창의력 이런 거지만, 의학 기술 분야에서 그런 창의력 때문에 최고지만 그렇지만 이게 일본이 갖고 있는 그러한 침착성은 있는가? 사람들이 굉장히 창의성 있는 사람들이 야심도 많고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고, 또 돈과 명예, 매력 같은 것을 좋아하는 거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게
될까? 뭐 이런 것은 했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오레곤주의 그 포틀랜드 공항에서의 그 사건은 이렇게 막 불이 나고 한 건 아니니까요. 옆에가 하나가 뚫려 있고 하니까 굉장히 침착했답니다. 어제도. 뭔가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셌겠어요. 1600피트에서부터 아래까지 하강을 하는데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굉장히 침착했다. 산소 마스크 끼고 이제 비상 착륙할 때까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무튼 이 패기 노난이라는 칼럼니스트는 만약에 잘 에어라인과 같은 뒤에서 막 불이 나고 이런 상황이었을 때 당신은 누구일까요?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2024년도 1월 6일 첫 번째 위켄드 에디션 오늘 조금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다른 내용도 조금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아서요. 내일은 또 탑뉴스 브리핑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강인신이었습니다.